영양 만점 시장 이야기 채워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4월 한 달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1분기 실적 확정치를 발표한 삼성전자는 다시 7만 7천 원대로 올라섰고요. 라모레퍼시픽의 깜짝 실적은 화장품주에 온기를 가득 불어넣었습니다. 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은 어닝 쇼크로 또 급락세가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요. 연속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섹터는 종목은 또 어떤 걸까요? 그 해답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늘 또 이분을 모셔왔습니다.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주셨는데요.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전문가님 특유의 매매법이죠.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이 세 가지의 매매법 한 번에 또 다 다뤄보면서 또 힘차게 50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이면 새로운 달 5월이 시작이 됩니다. 풍경은 한층 더 푸르러지고 날은 더 따뜻해질 거고요. 또 무엇보다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만큼 우리가 또 소비해야 할 부분도 많을 텐데요. 실질적인 돈을 벌어다 줄 수 있고 또 원금 대비 수익을 더 크게 벌어갈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바로 선물 옵션인데요. 그 선물 옵션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특강까지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뚜렷한 기준점을 잡을 수만 있다면 상승과 하락 모두에 베팅을 해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매매법이거든요. 특강도 전문가님과 함께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전문가님 모셔보시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일주일 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벌써 4월 마지막 날인데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나눠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춥다고 웅크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낮에는 덥고 아직 저녁은 좀 춥거든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조정시마다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드렸던 섹터에서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오토웨버를 전량차익 실현했고요. 그 다음에 부품주죠. 현대만두하고 자동차 부품주들 올라올 때, 그 다음에 건설주들 올라올 때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송국 오면서 또 최근에 제가 이제 하는 직업인 만큼 주식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을 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아주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께서는 주식을 하시는데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TV 보다가 누가 좋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거 괜찮대라고 누가 소스를 주면 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주식만 하면 손해가 난다라고 저한테 하소연을 한참 하셔요. 제가 듣다가 저기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주식을 사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얘기 듣지 않습니다. 또 하소연을 딱 한 10분, 20분 또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럴 때 대형주가 있는데 ETF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했는데 또 안 듣습니다. 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손해가 나지 않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충분히 바닥권이고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만한 위치에서 내가 매매하는 습관들을 좀 갖는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가능한 건 자, 여러분 미국장은요. 계속 추세가 상승으로 올라가면서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는 장을 만나요. 그게 추세장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장은 2, 3개월 주기로 오르고 내리고 계속 반복해요. 계속 올라만 가는 장이 없어요. 언제만 있었냐면 우리가 급락했을 때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 2, 3월 달에 급락했잖아요. 종합주가에서 1000포인트가 빠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장이 올라갈 때 그때만 연말까지 굉장히 상승을 내내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9개월 정도 상승했죠.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장이 그렇게 급등을 하기에는 그렇게 펀더멘털이 좋은 장이 아니고요. 따라서 대한민국 장에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한다면 어떻게 매매해야 되느냐 저한테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사지 말고요. 떨어지고 조정받을 때 사세요. 그리고 올라갈 때 나는 이만큼의 수익을 낼 거야라는 목표치를 세워놓고 거기쯤 오면 그냥 파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주식으로 손해보지 않고 매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그냥 강의만 듣고 계시는 분이라면 A4지를 한 장 내지 2장 정도 가지고 오시고요. 메모지 하나 좀 준비하시고 필기구 준비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종목에 대해서 쭉 한번 풀어볼 테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방에 제가 어저께 일봉상 쌍바닥 종목들을 제가 한 20 서너 종목 정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왜 종목을 살 때 어려운 패턴에서만 자꾸 매수를 하세요? 근데 정말 쉬운 패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해요. 그리고 알려드려도 잘 보려고 하지 않고 흘려봅니다. 그냥. 그러면 이런 똑같은 패턴이 나올 때만 나는 매매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주식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손해 안 나고 잃어버리지 않는 매매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러면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동차 하나를 구매하시더라도 이 자동차가 어떤 시세를 내고 있는지 또 이 자동차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혹 다른 브랜드의 차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꼼꼼히 고민도 해보고 또 공부도 해보면서 자동차 하나를 구매하시는데 주식을 살 때는 왜 띡 매수 버튼 누르고 띡 매도 버튼 누르고 이렇게 간편하게 매매를 하실까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보고 공부도 하고 비교도 해보면서 여러분의 수익을 또 가득가득 채워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 국내 증시는 휴장을 맞이하지만 미국에서는 FOMC가 있죠. 우리가 또 한 템포 쉬고 돌아오게 되면 시장엔 어떤 바람이 불어들지 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정해질 텐데요. 쉬는 동안에도 어김없이 글로벌 시장의 흐름부터 국내 시장에 대한 여파까지 계속해서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이시니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서 어떠한 매매 전략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승부를 볼 수 있는지 그 해답 이 시간을 통해서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 외에도 5월 8일 수요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전문가님이 온라인 실전 매매 교육 특강으로 또 선물 옵션 교육법 도와주실 거니까요. 이 내용도 놓치지 마시고 또 다 배워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돈 10원도 소요되지 않는 무료 특강이니까 부담 없이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덧 4월이 끝이 나고 벌써 내일이면 5월이 찾아오는데요. 한 해의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또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들 취해가면 좋을까요? 자, 제가 올해 초부터 1월 달에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1월 2일 날에 시장이 최고가 찍고 1월 17일까지 빠졌거든요. 꽤 가파르게 급락을 하면서 풋옵션에서 한 30배, 50배씩 시세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 올해 여름 정도까지는 시장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싸게 종목들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또 조정이 나오면 싸게 모았다가 올라갈 때 팔고 이걸 반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시기를 얼마를 말씀드렸냐면 6월에서 7월 정도 이야기했어요. 조금 연장이 되면 아마 8월 첫 주나 둘째 주까지가 시장의 상승파가 마지막이 아닐까. 저는 거기가 올해 시장의 상승의 고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렸고요. 그 전에 또 한 번의 상승 랠리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과정들은 이제 기간 조정 성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5월 말이나 6월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6월, 7월 정도에서 2달 내지 2달 반 정도가 꽤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 주식도 그다음에 선물 옵션도 상승폭을 굉장히 각도를 이렇게 빳빳하게 세우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올 여름까지의 시세를 만족하시고 주식을 당분간 멀리 하셔야 될 거라고 미리 예고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종목들을 어느 위치에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저는 매매 원칙을 이렇게 세웁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뭐다? 박스권, 변동성 구간이다. 그래서 쌍바닥짜리와 다중바닥 여기서의 매수만 저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시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려요. 그리고 이 앞전 저점을 지키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걸 우리가 1번 자리를 첫 번째 바닥, 여기 2번 자리를 두 번째 바닥, 그래서 보통 여기 쌍바닥, 다중바닥을 얘기하는데 이때 제일 좋은 거 뭐냐면 1번보다 2번 저점이 높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시세 한번 주고 나서 여기 저항가에 밀리고 내려올 때 저점, 이렇게 가서 눌릴 때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가는 종목이 우리가 상승 추세를 계속 이렇게 사이클 예쁘게 그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지켰던 1번 자리를 투매로 깼다가 올라올 때 있어요. 이러면 보통 올라가는 폭이 짧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1번 왼쪽의 저점보다 오른쪽 저점이 높을 때 그리고 거기서 바닥을 형성하는 그 섹터 종목들 위주로 거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상승장에서 아직까지는 본격 상승장은 아닙니다. 이제 상승 전환돼서 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때는 직전 고점 부근에서 내가 이렇게 샀다가 올라올 때 앞에 고점쯤에서 나는 팔겠다가 목표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상승 전환이 돼버리면 눌렀다 올라가다가 이 저항을 박스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치고
가지고 넘어가거든요. 이때는 이 돌파 에너지를 확인하면서 나는 더 잡을 거냐, 팔고 나갈 거냐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죠? 그 원칙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실전 매매의 핵심은 결국은 뭐다? 승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하는 매매가 지금 벌써 팍스비에서 제가 방송을 한 지가 3년하고 반 정도 돼 갑니다. 제가 2021년도 1월 첫 주부터 했는데 지금 4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써 3년 벌써 40개월 했네요. 그죠? 40개월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41개월이 되겠네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손해를 끼쳤던 종목은 아직은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물론 제가 다중바닥을 생각하고 쌍바닥을 생각하고 굉장히 신중히 산다고 사도 그래도 제가 산 가격보다 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저도 신중히 이것저것 보고 들어가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를 놓치거나 내가 하는 생각보다 더 빠질 때 있으면 당황스러워서 저는 보통 진입을 어떻게 하냐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요. 짧게는 한 2, 3일 정도 분할 매수하고 길면 1, 2주 정도. 어떤 종목들은 박스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하는 건 한 달 내지 두 달로 횡보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종가에 조금 사서 모으는 거죠. 예, 그래서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만한 것들은 조금 모아가는 매매로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맞춰가는 그런 식으로 모아가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얘를 언제 승률이 8, 90%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10번의 매매를 한다고 들면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조금 제가 사는 것보다 가격이 밀리지 8번, 9번은 거의 다 거기서부터 움직여요. 자, 왜 그렇게 보냐면 승률이 높다는 것은 내가 자금을 배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1억 원 갖고 개당 1,000만 원씩 얘가 하는데 10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들 중에 어떤 거는 많이 오르기도 하고 어떤 건 많이 빠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인 내 계좌를 보면 별로 번 게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1억 가지고 10종목 사면 돈 안 벌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10개, 20개 분할 진입 무슨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런 얘기에 자꾸 신봉하시는데요. 여러분 달걀이요 우리가 돈 많습니까?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 갖고 매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해봐야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인가요? 3달 전에 신문에 나온 기사를 하나 봤는데 한국증권예탁원에서 발표한 수정치가 뭐냐면 일반적인 매매자의 80%는 얼마 이하로 주식을 하냐면 2천만 원 미만에서 하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100% 벌어야 2천만 원 버는데 거기에 이렇게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전체 주식하는 인구 중에 2천만 원 미만이 80%라고요. 그럼 나머지 20%가 내가 5천도 하고 1억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1억 원을 넘어가는 운영을 하시는 주식 인구가 10%가 채 안 돼요. 8.9%인가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억 정도 있을 때 몇 종목이 적당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4, 5종목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10억 정도 운영하면 한 10종목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1, 2억 안쪽에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종목은 한 4개에서 많아야 6, 7개 벌리지 않아야 돼요. 제가 보통 운영할 때 자금을 얘기하긴 뭐하겠습니다만 저는 꽤 크게 운영하거든요. 근데 제가 운영해봐야 제가 보통 4종목 만약에 내가 여러 개 사봐야 한 7, 8개 정도인 것 같아요. 그거는 투매가 나올 때 막 퍼 담아야 될 때는 섹터별로 사거든요. 종목별로 사니까. 그때가 한 7, 8개 되는 것 같고 평균적으로 4개에서 6개를 벗어나지 않아요. 4, 5개 정도만 운영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압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종목당 비중이 최소 20%는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종목에 20에서 30, 많은 거는 한 종목에 50, 70%를 타이밍이 맞으면 풀로 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승률이 높은 자리에 내가 비중을 실을 수 있느냐예요. 내가 1억이 있는 사람이 한 종목에 100만 원 사고 500만 원 사고 백날 해봐야 돈 됩니까? 신경만 쓰이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비중을 최소 한 종목에 20, 30% 이상을 실을 수 있는 자리냐 혹은 상황에 따라서 50%, 60%, 70%까지 비중 채울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신다면 내가 승률 높은 자리에 배팅해야 돈이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요. 승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매매를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팔고 나서 또 기다렸더니 또 다른 게 조정이 나와 사고 이거 팔고 기다렸더니 다른 게 조정이 나와 사고 이거 하는 걸로 우리가 순환매하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1년에 내가 대형주와 ETF만 가지고 원금의 50% 이상 무조건 수익 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장이 좀 좋으면 100%가 넘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한 달에 내 원금의 5%, 10%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1년이면 그게 50%에서 100%의 수익이 나요.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시면 내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률이 8, 90% 이상 되는 위치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대 수익을 10%에서 20%만 잡으세요. 저는 대형주하고 ETF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진입하는 종목들은 평균 적게 수익 나면 10에서 한 15%쯤 나고요. 잘 나면 20에서 한 35% 정도 시세가 나는 것 같아요. 물론 개중에 50%, 70% 가는 게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형 종목에서는 10에서 20% 기대 수익 잡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그 이상 욕심내지 마시고 더 나가면 될 거 아니려니 하시면 되고, 가끔 강한 종목들은 제가 좀 끌고 가라고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금을 꾸준하게 인출하세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한번 팔았어요. 제가 오늘 현대오토웨이브 팔았어요. 그러면 빼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또 오늘 제가 HL 만도를 제가 팔았어요.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에 투자 자금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5천 갖고 시작해서 1억이 됐습니다. 수익이 막 나서. 그러고 나면 내가 계속 빼게 되니까 나는 여기 5천만 원의 계좌만 있을 뿐 수익금 5천만 원을 옆에 빼놨잖아요. 그죠? 여기 없어요. 그리고 또 막 올라가서 또 수익이 나. 또 빼놓습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장이 왕창 빠질 때 난 이 자금을 다시 투입해가지고 자금을 늘려서 이렇게 확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매매가 뭐가 잘못됐냐면, 내가 매매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5천 갖고 시작했는데 야 더블까지 갔어. 그러니까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5천에서 시작해서 1억 벌 때까지 이만큼 올라왔어. 근데 또 1억에서 막 또 시세가 좋으니까 막 1억 5천 되고 2억까지 올라왔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5천 갖고 시작했는데 2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2억 원이라는 돈이 이때쯤 되면 지수가 이제 한 번쯤 조정 나올 때가 되거든.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만큼 벌었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는 자만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2억쯤 됐을 때 장이 꼬꾸라지면서 만약에 코로나 같은 급락장이 만약에 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원금 이하를 깨지면서 박살나는 거예요. 또 뒤집어 생각할게요. 벌 때는 5천 갖고 해봐야 1천만 원, 2천만 원, 겨우 500, 1천만 원 벌었는데 겨우 한 6, 7천만 원 올라갔더니 갑자기 금융위기가 와요.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올라오기 되게 힘든 거죠. 근데 문제는 시장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가 박살나는 건 문제가 심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종목을 못 고르는 거예요. 하락 경직성이, 하방 경직이 좋은 종목을 고르셔야지. 여러분이 왜 중소형 종목 별로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송해요. 중소형 종목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장자방 생각에는 중소형 종목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주식하는 전체 인구 중에 상위 10%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상위 10%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8년차 트레이더고요. 선물옵션과 주식으로 돈을 꽤 많이 번 사람이고,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큼 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소형 종목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사놓고 밤에 잘 때 밤에 뭔 일 날까? 내일 오늘 밤에 갑자기 이 회사에서 어떤 부도가 나올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뉴스가 뜨는 걸 내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물량을 많이 실 수도 없고, 이걸 들고서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중소형 종목을 안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섹터의 대장주 1등, 2등만 가지고 하자는 거죠. 3등도 잘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를 최대한 배제한다고 했을 때 크게 두들겨 맞을 일은 안 생기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잃지 않는 것, 깨지지 않는 것이 먼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벌 때 확실한 자리에 들어가서 물량을 실어서 벌을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내가 어떤 매매해야 되는지 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일정하게 투자금을 유지하세요. 그러다가 복리로 투자한다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복리로 깨지는 사람은 봤어도 복리로 버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농담 삼아 하더라고요. 자, 주식으로 1억을 버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0억 갖고 시작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다 깨먹고 1억 나오면 1억 되는 거죠. 그렇죠? 주식으로 1,000만 원 버는 방법은 3천만 원 갖고 시작해가지고 박살나고 1,000만 원 나오면 되니까 1,000만 원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되게 쓸쓸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안전한 장에서 내가 안정적인 곳에서만 비중을 실으세요. 그전에는 적은 돈 갖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직 훈련되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승률 높은 자리에서 기다려서 매매하고, 내가 대형주와 ETF 중심으로만 안정적인 매매하시게 되면 한 달에 5%만 버셔도 여러분 1년 12달이면 내 원금이 60%가 늘어요. 원금 60%가 늘지 않는 사람은 주식하지 마세요. 이해했습니까? 다른 종목, 중소형 종목 하지 마세요. 왜? 대형주 가지고 안전한 거 ETF 가지고 내가 1년에 최소한 연간 내 계좌에 50%에서 100% 수익을 못 낸다면 굳이나 중소형 종목을 건들 필요가 있을까라고 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는 지금 3년 반째, 3년 반 가까이 박스TV 출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방들이 있죠. 그 방에다 시황을 올려드리고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그 종목들이 만약에 손해가 났다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수천 명이 계실까요?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방송 출연 지금까지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은데요. 멱살 잡힐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냥 여러분께 손해나지 않게끔 말씀드리려고 되게 애를 쓰다 보니까 가장 안정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언제까지 올 여름 안쪽에 주식들을 정리하실 생각하십시오. 여름 이후에 가을일지 겨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시장이 한번 꽤 강하게 하락을 하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먼 미래니까요. 그런데 아마 여름이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부터 인버스 살게요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속도 내면서 빠질 거라는 인식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여름까지는 한 석 달 정도, 2달 반, 석 달 정도 시간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는 눌림시마다 매수해서 시장 올라가는 쪽 배팅을 아직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나서 하반기가 된 이후부터는 저는 하반 공략을 좀 한동안 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종목들을 건들 거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섹터별 ETF 순환매를 이해하게 되면 다음 시세의 진입 시점이 편안하게 보입니다. 우리 종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2차 전지였어요. 자, 2차 전지가 왜냐면 우리 시장 전체 주도주 섹터가 여러 개가 있죠.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뭐 운송도 있고 게임도 있고 뭐 레저도 있고 섹터가 한 15가지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섹터를 구분하게 되면 대형 섹터를 구분하게 되면 근데 그중에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 세 개가요. 전체 시총의 50%에서 60% 왔다 갔다 차지해요. 그러면 사실 저는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수에 연관되는 거 위주로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만 거의 거래를 해요. 그런데 조정장, 상승 막 강하게 치고 할 땐 얘네 위주로 가다가 얘네가 쉬어갈 때 이 다음 섹터로 순환매가 돌아요. 돈이 딴 데로 가야 되니까요. 그때 우리가 올라가는 게 어떨 때는 조선주고 어떨 때는 건설주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이 사이클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를 보시게 되면 이 앞전에 조정이 나왔던 자리가 여기 12,000원, 12,500원이에요. 1번 자리가 여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떨어질 때 지난번에 여러분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여기 12,000원에서 12,500원 요 구간 안에서 매수해가지고 끌고 올라가 봅시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얘를 목표가를 15,100원에서 15,200원 얘기했는데 여기서 다 팔았어요. 3월 중순에. 그러면서 2차 전지 쳐다보지 마라. 어디까지 기다려라. 앞전 쌍바닥까지 기다리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1번 바닥이고요. 여기 2번이에요. 자, 세 번째인데 얘가 점수를 제가 왜 주냐면 보세요. 앞에 저점보다 여기 2번 저점이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그리고 갔다가 내려올 때 3번 저점은 얘보다 저점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12,000원까지 안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2,500원 밑에서 며칠간 분할 매수하세요 이야기했는데 치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얘도 아마 이 고점까지는 아니어도 14,000원, 14,500원 정도까지 차익 실현하고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거 2차 전지 탑10이라고 하는 ETF고요. 종목 코드는 364980입니다. 근데 이 종목에 여러분 뭐가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 종목도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게 뭐가 있냐. 첫 번째 삼성 SDI 이 종목들 안에서 2차 전지 중에 꽤 비중이 높은 종목이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원래 LG 화학이었는데 분사했어요. 근데 LG 화학도 관련 섹터로 묶입니다. 이 세 개가 일단 기본 묶이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얘도 묶이죠. 네 개입니다. 대형주만 해도. 거기에다가 에코프로 있죠. 에코프로빔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부상된 것 중에 포스코 홀딩스가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9개예요. 그러면 내가 이 9개 종목 중에 뭘 살 거냐?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주로 ETF 위주로 매매를 많이 해요. 수익률을 내가 개별 종목은 더 많이 올라가니까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지만 저는 수익을 많이 내기보다는 안전한 위치를 저는 사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위치에서 비중을 많이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종목이 한 종목에 3천만 원, 5천만 원밖에 배팅을 못할 거면 ETF는 1억, 2억을 배팅하는 거죠. 그러면 금액이 많으니까 그 수익 금액이 늘어나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매매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을 한번 좀 바꾸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관련 종목들 한번 보시면 제가 지난주, 주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게 여기 앞전 바닥 여기 1번이라면 내려올 때 여기 25만 원, 26만 원에 베팅하고 못 산 사람은 27만 원까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가는 32만 원에서 33만 원 구간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잘 가고 있죠? 그죠? 중요한 건 이렇게 방송 얘기하면 꼭 중간에 25만 원, 26만 원에 안 산 사람이 이제 막 추격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제가 좀 약간 저기 한데 여기 이니어에 여기 방송실에 제어실에 계시는 우리 담당 PD님이 계세요. 꼭 보면은 바닥에서 살 때 안 사요. 참 신기해. 가까운 사람이잖아.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여기서 사요.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니까 바닥 여기에요. 방송 계속 듣고 있거든 이거. 그죠? 생방송 듣고 있어요. 근데 안 사. 그러다가 오늘 제가 왔더니 전문가님 뭐 사면 될까요? 그래서 아니 저거 우리 산 거 많이 올 수익 냈는데 그랬더니 안 샀대. 그러면서 제가 사지 마 얘기를 해요. 자 왠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종목을 살 때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누가 한 얘기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주식은 쌀 때 사는 주식이에요. 이해하셨죠? 우리 PD님 이해하셨죠? 네, 쌀 때 사는 종목이야. 그런데 제일 나쁜 종목은 뭐냐면 어중간하게 올랐거나 올라갈 때 내가 좀 이미 가격이 좀 시세가 반영된 상태에서 사는 종목이 제일 나쁜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아셨죠? 우리 PD님도 명심하시고 자 이따가 방송 끝나면 뭐라 하겠다. 그죠? 생방송에 뭐라고 해가지고 근데 얘기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자꾸 지난 뒤에 물어봤어서 자 그다음 보세요. 포스코홀딩스 보시죠. 자, 포스코홀딩스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 이건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포스코 퓨처엠하고 포스코홀딩스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 보실게요. 자, 우리 민솔 씨, 자 차트 한번 봐봐요. 네. 포스코 퓨처엠을 보시면 앞에 1번 저점 자리가 여기 있고요. 올라갔다가 눌려요. 쌍바닥이죠. 그런데 얘는 재밌는 건 1번 저점보다는 저점이 살짝 높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점수가 높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요. 자, 근데 다음 종목 한번 보실게요. 네. 포스코 홀딩스를 보시게 되면 앞전 저점은 요 위치인데요. 네. 얘는 어땠냐면 밑으로 떨어지죠. 저점이 더 낮네요. 그러면 저점을 깼다가 올라오는 놈은 네. 얘가 신뢰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 약속을 했어. 자, 네. 민서 씨 오늘 저녁에 7시에 밥 먹자라고 약속했는데 네. 갑자기 시간을 못 지키고 7시 반쯤 나타나. 그러면 야, 죄송해요. 길 막혀서 얘기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문제는 두 번째 했는데 또 15분이 늦었어. 세 번째 어라? 했는데 또 늦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점차 신뢰가 완전, 떨어지겠죠. 네. 그렇죠. 이건 쌍바닥을 얘기하는 건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민수 씨하고 얘기하면서 예를 하나 드렸는데 우리가 저점을 깬다는 건 신뢰도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 상승 강도가 저점을 깼다가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지키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높아요. 확률상. 그래서 한 10개 중에 7, 8개는 바닥을 지키고 가는 게 훨씬 더 세고요. 물론 저점 나왔다 투매 나왔다가 급등하는 종목들도 두세 개 있기는 해요. 걔는 지금 예외적으로 논하시고 저는 보통 비중을 세울 때 저점을 지키는 종목에 비중을 좀 더 실는 편입니다.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 SK이노베이션입니다. 얘도 보시면 앞전 저점보다 어때요? 쌍바닥인데 저점 깼다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비중을 얘도 높이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제가 여기 10만 원에서 11만 원대 매수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쭉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얘도 12만 5천 원, 13만 원 요쯤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턴들이 똑같네. 쌍바닥이네. 이제 아시겠죠? 뭐 얘기하는지.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현대오토에버인데요. 얘는 14만 원 밑에 떨어질 때 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14만 원 밑에 보시면 14만 원 여기라 여기 한번 그리고 여기 요렇게밖에 살 기회를 안 줬거든요. 14만 원 언더에서. 그리고 오늘 촥 치고 올라갈 때 오늘 다 팔았는데 제가 요거는 잠깐 HTS를 켜고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한번 보실까요? 자, HTS를 보시게 되면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이 오늘 제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청산 사인을 드렸어요. 자, 보실게요. 얘 보시면 우리가 매수했던 시기는 14만 원 여기입니다. 자, 어디냐면 여기 앞전에 저점이에요. 보이실까요? 1번 저점 여기랑 똑같이 올라갔다 시세 나고 나서 밀려서 여기서 쌍바닥에서 2번 자리 사라고 이야기 드린 건데 얘가 치고 올라올 때 오늘 급등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현대오토에버 다 파시라고 제가 자료 올려드리는 방이 있어요. 방에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방에다가 싹 다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자, 보셨는데 그때 어제요? 5분 봉인데 아침에 오전이에요. 여기. 제가 아침에 여기 17만 원 이상해서 일단 다 팔게요. 전량 차익 실현 제가 사인을 문자를 드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어땠냐면 제가 방송국 오느라고 오후장을 못 봤어요. 와서 보니까 투매가 나와 있더라고요. 장대 연봉으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주식은 사는 거, 매수하는 건 기술이라고 그러고 떨어지는 거 내가 팔고 나가는 시점, 매도 시점을 예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또 한 번 아트 예술을 했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저점에서 잘 사가지고 올라와도 좋은 가격에 팔고 나가지 못하고 내가 미뤄질 때 이거 무너지는 거 당한다면 주식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현대오토에버는 제가 거래하는 종목 중에는 중소형 종목에 속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제가 신뢰를 잘 못한다는 게 지난번 현대오토에버 우리가 어디서 건드렸냐면 26만 원까지 갔다 쭉 내려왔을 때 여기 15만 원 밑에서 매수했거든요. 그리고 쭉 올라올 때 20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에 다 팔고 나갔어요. 그리고 건들지 않다가 이번에 3개월, 4개월 만에 건드렸단 말이죠. 보시면 회심에 열심히 찾고 찾아서 좋은 자리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 바닥에서부터 한 25%쯤 시세 나긴 하니까 밀려버리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소형 종목은 신뢰하고 끌고 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은 이렇게 얘가 시세가 나도 크게 가지를 못한다는 것이고 보세요. 현대오토에버가 언제 괜찮았냐면 2022년도, 21년도 이때는 제가 바닥권 10만 원, 12만 원대만 오면 사라 그러고 올라올 때 14만 원, 15만 원부터 팔으라고 이야기 드리다가 치고 올라갈 때 여기 판 게 우리가 제일 잘 팔았거든요. 그 뒤에 14, 15만 원 여기 잡아가지고 20에 한 1, 2만 원에 팔았던 게 잘 팔았고 지금 잠깐 반등 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올라가봐야 20에서 22만 원이 또 최대치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면 얘가 시세를 다하고 나서 단순 반등 성격으로 움직이는 장인지 추세가 이제 출발해서 날아가는 장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종목은 잠깐 제가 PPT에서 잠깐 넘어왔고요. 다시 PP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자료는 전날 어젯밤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 제가 전송을 해요. 왜냐면 오늘 방송국 오늘 이거 만들 시간이 없어요. 장 끝나고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장 좀 시세를 봐야 될 것들을 왔다 갔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저는 5만 5천 원에서 5만 6천 원 요 자리가 지금 분할 매수 바닥 자리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매집을 이야기 드리고 있고 6만 2천 원에서 6만 4천 원 정도 오면 파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HL 만도인데요. 자, 이 만도도 오늘 제가 70% 80% 차익 실현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자동차 관련 종목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3월 달 내내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살 만한 종목이 얘밖에 없다. 만도하고 위아밖에 없다. 왜? 바닥을 기고 있는 건 얘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이미 올랐고요. 한국 모비스, 현대 모비스 많이 올랐어. 우리가 그래서 수익 내고 팔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건들지 않고 있고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도 좀 주식이 없고요. 그다음에 모비스도 다 팔았어요. 올라갈 때 다 팔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건 자동차가 한 번 더 간다고 한다면 HL 만도하고 현대 위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얘가 막 치고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얘도 좀 팔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종목이 뭐냐면 SL입니다. 얘도 동일하죠.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우리가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4개군요. 첫 번째 현대모비스. 근데 얘가 보통 눌렀다 제일 먼저 올라가요.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차의 부품주 중에서 현대모비스 부품을 거의 다 쓰거든요. 그래서 가장 실적이 좋고 안정적인 부품주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드린 게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우리가 요즘에 전기차 비중이 되게 많이 많아졌잖아요. 그죠? 저희도 아파트 주차장에 가보면 전기차 공간 안에 공간 여유가 있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전기차가 많아졌거든.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세상이 되고 하이브리드 차가 세상이 되면 소비율이 뭐가 높아지냐면 연료비는 떨어지는 대신에 타이어 소모량이 10%에서 20%가 많아진대요. 그래서 타이어가 앞으로 더 전망이 좋아진다라고 제가 계속 여러분께 2, 3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종목들 위주로 거래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SL도 마찬가지 3만 6천 원에서 7천 원 정도 오면 팔고 나가시면 어떨까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주인데요. 제가 좀 이따 HDS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건설주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제가 한번 옆에 있는 우리 민소 씨한테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민소 씨 돈을 번 지가 지금 한 1년 좀 넘었다 그랬죠? 네. 그죠? 사회생활 하시기 시작한 지가. 네. 돈을 벌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1번 나는 저축해서 돈 모아서 재테크 할 거다. 2번 아싸 옷 사고 아싸 차 사고 싶다. 아싸 여행 가고 싶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제외하고 전부 다인 것 같아요. 다죠.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면 소비하고 네. 싶어 해요. 음. 자, 근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민소 씨가 1억 원의 현금이 있어요. 네. 그러면 중고차 살래, 새 차 살래, 뭐 살래요?
그러면 당연히 새 차 새 차 아닙니까? 사겠죠? 네. 자, 근데 만약에 민소 씨한테 10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10억의 현금을 딱 주고 나서 저기 가서 구축 20년, 30년 된 아파트 살래? 신축 살래? 뭐 사고 싶어요? 신축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네. 건설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람은요, 돈을 벌면 중고차 안 사고 싶고 새 차 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돈이 있잖아요. 구축 안 살고 싶고 빌라 사는 사람은 아파트 살고 싶고요. 아파트 사는 사람은 내가 20년, 30년 된 구축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녹물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 막 저기 뭐야? 꾸리꾸리하고 좀 오래된 먼지 냄새 나는데 좀 쌈박하게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사람은 돈을 벌잖아요. 신축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감소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인당 지금 우리나라가 0.6, 0.7명 정도밖에 낳지 않는데요. 굉장히 출산율이 떨어진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문제라고 해요. 문제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포퓰리즘 형식으로 우매한 대중을 계몽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진국으로 들어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정석이에요. 다 그래요. 어느 나라나.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좀 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부동산이 폭망한다. 맞는 정책 같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어디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구가 감소한다면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 총 자산이 전체 국가에 있는 재산, 돈이 있는 사람들의 돈 총 재산이 1조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인구가 만약에 1000명일 때 1조 원과 인구가 500명일 때 1조 원과 인구가 100명일 때 1조 원 생각해 보시면 인구가 준다 그래서 부의 총액이 줄진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줄으니까 더 소수가 부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트렌드 섹터는 돈이 있는 사람 위주로 흘러갈까요? 돈이 없는 사람 위주로 흘러갈까요? 있는 사람 위주로 흘러가요.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신축이고 집주 근접이 더 좋은 곳을 선호할 것이고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아이가 있으면 학군지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쇼핑이 좀 더 가까운 곳을 선택할 것이고 또 내가 출퇴근이 가까워야 되면 집주 근접이 교통이 좋은 직장 가까운 곳을 선택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좋은 입지에 거기다 플러스 거기다가 고급화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요즘에 집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 사진 찍고 뭐 어디 좋은 데 갔다고 자랑하는 건 왜 그럴까요? 다 깨끗하고 깔끔하고 좋은 곳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크거든요. 눈높이가 되게 올라갔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약간 방송에 TMI 하는 것 같아서 좀 뭐합니다만 10년 전에 저는요 이마트에 가가지고 티셔츠 하나에 10,000원에서 20,000원에 티셔츠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누워있는 애들. 누워있는 애들은 한 1, 2만 원 하면 티셔츠 괜찮거든요. 반팔티, 폴로티 괜찮아요. 굳이 메이커 여기 폴로, 헤지스 이런 거 안 써 있어도 되거든. 나는 옷을 입으면 된 거니까 예쁘면 되고 나한테 잘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는요, 이마트를 만약에 가면 저는 거기 가서 누워있는 애 말고 서 있는 애,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걸 사요. 그럼 얘보다 한 두세 배 비쌉니다. 근데 얘가 더 예뻐요. 제가 이제 백화점을 가잖아요. 그럼 이제 예전에는 내가 거기서 저렴한 상설 걸 입었다면 이제 나 방송국도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조금 나은 걸 입어야지 하면서 저도 이제 백화점 가서 예쁜 브랜드를 사서 입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10년 전에 저보다 10년 후에 저는 돈이 훨씬 더 많아요.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굳이 가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티셔츠를 입지 않아도 되거든. 10만 원, 20만 원짜리 입어도 제 입장에서는 옛날에 10,000원, 2만 원 쓰는 거나 지금 10만 원, 20만 원 쓰는 거나 저는 다르지 않아요. 재산이 늘었고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까요? 자, 그러면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내가 앞으로 주식을 투자할 때 어디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사람들의 입맛은 고급화예요. 그리고 핵심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얘기를 돌아와 볼게요. 앞전 정권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땠죠? 우리가 부동산 공급 정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어요. 립서비스는 26번, 7번 했는데 그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팩트에 우리가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로 넘어온 이후에 이게 개선이 됐나요? 별로 개선 안 됐어요. 그냥 고만고만해요. 특히 3기 신도시를 앞전 정권에서 우리 할 거야라고 이야기해놓고 지금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도 안 됐어요. 그러면 아파트 지을 수 있나요? 못 져요. 왜냐하면 거기 철거하고 내보내는데 1년 반 정도 걸리고요. 새로 짓는 데 3년 가까이 걸려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토지 매입이 끝난 상태에서 얘가 신규 입주까지 아무리 빠르고 밤을 새도 4년, 5년 이상 무조건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번 정권도 3년 남았어요. 5월 달 기준. 그러면 얘가 3기 신도시를 우리가 입주를 이번 정권 안에 할 수 있다?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아직 토지 매입도 안 끝났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사람들의 소득은 계속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냥 내 소득은 안 늘었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5년 전보다 월급 늘었나 안 늘었나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내가 공사 현장에 가서 일용직으로 하루 일한다고 할 때 제가 대학생 때 한 5, 6만 원 줬어요. 한 7, 8만 원 줬나요? 근데 지금은 한 15만 원 정도 줘야지 일용직 근로자를 쓸 수 있습니다. 하루 일당이. 이해되십니까? 제가 대학생 때보다 이미 2배 반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앞에 문정부랑 지금 윤정부의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 4년 사이에 건설 자재값이 폭등했어요. 특히 시멘트 값은 최근 3, 4년 사이에 2배 정도 올랐거든요. 100%가 인상됐고요. 철근, 콘크리트 값도 100% 정도 인상했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건축비인데 2배를 주지 않으면 건설을 못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도배 한번 해보세요. 집에 도배 한번 해보시면 도배 아저씨 오셔서 옛날에는 이거 100만 원이면 돼요 했더니 200만 원 달라 그래요. 또 여러분 샤시 같은 거 아파트 한 20년 지나면 이제 샤시 춥잖아요. 리모델링하면 샤시 한번 바꿔보면 예전에 한 7, 800이면 바꿨던 거 지금 1,500 줘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결론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좀 길게 돌고 돌아왔냐면 이제 여러분 아파트 신축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을 계속 막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3년 내에 신규 공급을 또 못할 것 같아요. 특히 지방은 많이 해요. 지방은 논외예요. 지방 사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지방을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건 전체 도시 노후화율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이요. 그래서 이 노후된 것들을 새 걸로 갈아치는 작업들을 빠른 속도로 해주지 않으면 전체 노후화가 계속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새 걸로 가려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신축 부분과 아주 입지가 좋은 곳의 집값들은 굉장히 많이 오를 거예요. 저는 작년에 2023년 1월 달을 저점으로 시장의 부동산 조정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 2, 3년간은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27년에서 29년 사이에 폭등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앞에 있었던 정부처럼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사야 될 시기이지 팔 시기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집을 만들 때 우리가 크게 3요소를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땅을 매입하는 비용이에요. 공시지가 매년 올라요? 떨어져요? 여러분 최근에 1, 2년 떨어졌던 거지 계속 올라요. 그럼 땅값은 땅을 살 돈은 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 3, 4년 사이에 부동산 자재값은 굉장히 건설 자재값이 최하 2배씩은 올랐습니다. 그러면 건설 공사비가 올랐는데 집 분양가 오를까 안 오를까? 당연히 오르겠죠. 분양가 올랐는데 집값 떨어지는 걸 바랍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돌아서 저는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건설 주식하고 시멘트 주식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건설주와 시멘트주 입장에서는 앞으로 3년 내에 신축을 지을 수 없다. 그런데 3년에서 4년, 5년 요 시기에는 신축에 대한 얘기를 정부에서 말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 정부는 어느 정부가 됐든 망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부동산 때문에 앞전 정권에서 이번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게 학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전 정부에서 지금 정부로 바뀐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의식주예요. 식은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밥값 암만 올라봐야 그렇게까지 뭐 내가 못 살 정도로 밥값이 오르지는 않아요. 물론 심하게 요즘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백반 하나 먹어도 돈 10,000원 줘야 되는 세상이 됐고 설렁탕도 10,000원 밑에 찾기 어려운 세상이니까. 자, 식이에요. 그다음에 뭐예요? 내가 옷 입는 거. 옷값 엄청나게 올라봤자 인플레이션 그렇게 많이 못 가요. 왜? 옷 그냥 있는 거 입으면 되고 아껴 입으면 되고 조금만 입으면 돼요.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 주예요. 내가 자는 공간, 사는 공간이에요. 이 집은요, 내가 월세를 내고 살든 전세를 살든 내가 매입해서 내 집을 살든 집이 없으면 안 돼요. 먹는 건 아낄 수 있고 적게 먹을 수 있고 좀 싼 거 먹을 수 있어요. 입는 것도 저렴한 거 내가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사는 집은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집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두들겨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몇 년째 막혀 있다고요. 신규 공급이 없어요. 왜?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급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옛날에 여러분 앞전에 노태우 정권이었을 거예요. 그때 신규 공급 200만 호를 공급할 때 집값이 무지하게 빠졌어요. 그렇게 많이 공급하는 게 집값을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과연 지금 정책 결정권자들은 모를까요? 알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겠죠. 그런데 얘가 데드라인이 향후에 3년에서 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를 이제 논리적인 설명은 충분히 아마 이해되셨을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사기에 중장기 투자하기 제일 좋은 섹터가 어디냐면 건설과 시멘트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건설과 시멘트 중에 제일 괜찮은 종목을 2개씩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 GS건설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입니다. 이 두 개가 가장 안정적인데 물론 GS건설은 순살자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물어주고 배상해주고 다시 지어주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은 우리나라가 전쟁 끝난 이후에 고 정주영 회장님이 세웠던 회사였는데 건설에 대한 가장 많은 노하우와 경험치를 갖고 있고 굉장히 단단하게 짓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두 개 회사가 가장 낫다라는 생각이고 해외 플랜트 수주 산업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종목은 조정 나올 때마다 샀다가 시세 좀 주면 팔았다가 보통 10%에서 한 20%, 20%에서 30% 요쯤 가면 밀려요. 그러면 또 팔고 나가서 다음을 보고 이걸 계속 반복해 갈 건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한 2, 3년 정도 후에 폭등할 거라고 본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는 거냐면 조정 나오면 샀다가 올라오면 팔았다가 조정 나오면 샀다가 올라오면 팔았다. 이걸 반복하는 거고 이 작업을 하다가 실제 시세가 폭발할 때는 제가 비중을 50%, 100% 채워서 버티라고 이야기 드릴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주가는요. 향후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성과를 선반영합니다. 그래서 얘가 언제 강하게 튈지를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GS건설하고 현대건설은 제가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여기 쌍바닥권이기 때문에 14,000원, 14,500원 여기 내려올 때 사라 이야기 드렸는데 벌써 15,000원대까지 13%, 15% 튀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현대건설이 훨씬 더 힘이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주가에서 반영되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시장에서 신뢰하는 것은 오히려 현대건설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짱짱하면서 안정적이라 앞으로 오를 때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걸 주가가 미리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섹터에 어느 종목을 사야 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면 되겠고 아시아시멘트가 아직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얘는 떨어질 때 좀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건 대형주 ETF 섹터 중에서 난 뭐 한다? 예, 안정적인 쌍바닥권에 있는 종목과 바닥 다지기가 나온 종목 위주로 사십시오. 추격하는 종목 잘못 샀다가 물리게 되면 고생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주는 아닙니다. 한 두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3개월이면 한 네다섯 번 정도 주식 살 기회들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시황 올려드린 공간 안에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5월 8일에는요.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7시간 동안 하루 종일 공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들어오셔서 같은 공간 안에 계시다가 다음 주 5월 8일 날 오전에 7시간 동안 제가 실제 저 사람 어떻게 매매하는지 볼 수 있거든요.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제가 주식 얘기 위주로 많이 드렸고요. 내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되고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차익 실현 나가는 물량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이용해서 무엇을 사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시간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올 여름까지는 이 가파른 상승세로 시세를 보여줄 주식이고 선물 옵션이다. 그리고 우리는 승률 높은 자리에서 대형주와 ETF 중심으로 묵직한 매매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시장도 시장이고 종목도 종목이지만 사실상 전문가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이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쌀 때 사는 게 가장 최고의 매매임을 명심을 해야 하는데 그 바닥을, 저점을, 그 자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선별해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이니까요. 전문가님과 호흡 맞춰서 매매를 해보시고 안정적인 위치 잘 선별해 내면서 그리고 그 위치에서 비중 실고 수익의 극대화까지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인 만큼 코앞으로 다가온 이 5월을 맞이해서 5월 8일 수요일에는 우리 전문가님이 무료로 선물 옵션 특강까지 또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무려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여러분 7시간 동안 정말 온종일 교육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함께 보시면서 이 특강 기회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이제 수익의 꽃이 또 화려하게
피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모레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